네, 경영조직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를 저희가 오후 시간에 했고, 이제 저녁에는 경영조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OT 때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경영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2차 시험 기준으로, 2차 기준으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텐데, 인사노무관리를 우선 배우고요.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론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인사노무관리 뭐에 관한 학문이었죠? 일과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학문을 저희가 배운 거죠. 여러 가지 관리적 접근이라든지 기능적 접근이라든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제도적 접근까지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경영조직 같은 경우는 좀 아까보다는 쉬울 거예요. 특히 개인 파트는 재밌을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조직 가면 약간 아까 우리 배운 조직 이론들 있잖아요. 테일러라든지 그 느낌이에요. 이제 조직 이론은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근데 개인 집단은 저희 실생활에도 뭔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용에다가 쓴 거거든요. 이제 경영 조직론이 여러 가지 학문을 차용한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다 OT 때 설명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시기 전에 만약에 OT를 안 들었다 하면 듣는 것도 좋아요. OT 때 다 경영학의 특징이라든지 경영학의 학문이 뭔지 그리고 우리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논술형 시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형 시험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캐스케이딩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답안지를 잘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답안지를 잘 써야 돼요. 교수님께서 결국 채점하시는 기준이 답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답안지. 그럼 결국 이 답안지를 잘 써야 되는 건데 이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답안지를 뭐를 보고 써요? 문제를 보고 쓰죠.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들이 있거든요. 출제 경향이라고 해요. 그거를 파악해서 이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나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면 암기 위주로 수업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채점평 보면 대놓고 교수님께서 말하고 계잖아요. 말하고 계시는 채점평이 있어요. 나는 암기력을 보는 게 아니다. 응용력과 사례 적용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채점평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채점평이 사실 비슷해요. 기계적 답안 쓰지 말고 뭔가 이제 응용력, 사례 적용력 이런 것들을 조금 있는 답안을 요구한다라는 게 매년 채점평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전략적인 목표를 뭐로 잡아야 된다?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분만의 사례 적용 능력이라든지 응용력 있는 답안지 쓰는 게 저희 목표예요. 답안지 써야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된다. 네, 다시 해볼게요. 중요한 건 없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접근할 때는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그러한 경향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문제를 보고 사례 적용 능력이라든지 응용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이탈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미 배웠어요. 우리 배운 조직 이론 중에 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메이오 배우고 테일러 배우고 베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 중에 뭐 쓸 수 있어요? 바니도 배우고 뭐 쓸 수 있을까요? 딱 봐도 뭐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쓸 수 있는 거? 뭐겠어요?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겠죠. 그쵸? 결국 인간관계를 잘해야 메이오 입장에서 성과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론 쓰셔도 돼요. 내가 직장 내 괴롭힘 진짜 쓸 게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일단은 나왔다. 나는 법정 요건 모른다. 근데 일단 아는 건 다 써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다가 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생산적 작업 행동이라든지 갈등, 경영학적으로 지금 배울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배울 거예요. 갈등은 경영 조직론에서 배우는 건데 갈등 중에서도 역기능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5분 동안 사실 그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왜 물어봤을까라고 생각하면 직장 내 인간관계 관리거든요. 결국은 이거 다 배워요. 인간관계 관리라고 해서
직장 내 인간관계 관리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럼 나 직장 내 괴롭힘 답안지 어떻게 쓸까? 저 같으면 사전적 측면과 사후적 측면으로 나눠서 2개씩 쓸 것 같아요. 문제에서 3개만 쓰라고 했는데 3개만 써도 되는데, 그냥 제 팁인데 답안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병렬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맞춰서 작성하는 것도 좋거든요. 3개로 작성하면 사전적이 2개 쓰고 사후적이 1개 쓰면 사후적은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전적이랑 사후적으로 나누어서 쓰겠다. 교수님께서 내가 3개 쓰라는데 4개 썼네. 이게 틀렸다 해야지. 이러겠어요? 잘 쓰면 더 쓴 거에 대해서는 가점 주시겠죠. 그러니까 3개를 써라 했는데 2개 쓰는 건 문제. 그쵸? 근데 이제 3개 쓰라고 했는데 4개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사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윤리 규정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윤리랑 연관되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그래서 이제 윤리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공표하는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교육 훈련.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윤리에도 나와요. 어쨌든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사전적인 방안으로서 쓸 수가 있겠고요. 사후적인 방안으로는 특히 우리가 전환 배치 파트를 배울 텐데, 전환 배치에서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교정을 위한 교정적 전환 배치가 있거든요. 특히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그 가해자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쓰일 수 있고, 또 가해자를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어요? 예방해야죠. 징계. 이것도 우리가 경영조직의 강화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쓸 게 너무 많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보고 여러분만의 목차 구성 능력, 답안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뭐 결론으로 우리가 아까 배운 메이오 써도 되겠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관리가 성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걸 결론으로 3줄에서 5줄 정도 쓰는 것도 이제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거를 목표로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에 나는 기초 이름 보자마자 그렇게 답안을 쓸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이잖아요. 그쵸? 처음 초시생 기준으로 연기를 듣자마자 답안지를 그런 식으로 연상하고 연관하는 능력은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간다 했어요. 거꾸로. 캐스케이딩을 이렇게 3기부터 하면 결국은 3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이제 진짜 정말 실전이 3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50점 모의고사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100분 동안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기 때는 그 반을 보게 돼요. 50점 모의고사라고 해서 50점짜리 문제를 50분 동안 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목표는 이 사이의 중간인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고 목차를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풀이예요. 여기서 이때 할 거예요.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이때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를 글로 쓴다라고 했죠. 글쓰기. 제가 글쓰기를 자꾸 강조드리는 게 사실 전 좀 쉬웠어요. 아무래도 논술로 하고 글 쓰는 것도 많이 대학 때 연습도 하고 했어요.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그렇지 1기 듣고 다 1등 했거든요. 그 반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쉬웠어요. 저는 언론사 인턴도 했었고 글 쓰는 것을 막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어려워할 수 있죠. 모르면 어려워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글 쓰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것을 조금 했어요. 저는 글 쓰는 것만 이제 책 사가지고도 여러 번 봤었고, 글 쓰는 강의도 대학 때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현출하고, 이제 문단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저는 일단 이 시기에 일단 글쓰기 특강을 2번 진행할 거고, 이때 경지사랑 최종 정리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종 목적은 저희는 이제 일단 글 쓰는 능력을 저는 배양시킬 거고요. 일단 영일기는 말씀드렸듯이 기초이론과 심화이론, 우리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1, 2기 때는 내용 이해.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2기 가서 글을 응용력 있게 쓰시려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 심심할 때
가셔서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게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스프라이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4가지 요소랑 성과와 만족 간의 관계예요. 이거를 기술한 수험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수험서는 그 취지상 여러 권의 교수님이 있는 책을 정리해서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담으려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담지는 못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그거를 어쨌든 써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그냥 임파먼트는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각 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각각 쓰라고 하는 거는 4가지를 성과와 만족과 연관지어서 각각 서술하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이 백기복 교수님 책에 2-3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그러한 이제 독립 변수와 성과 변수, 이제 종속 변수를 하죠. 아까 방금 배웠죠?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깊게 볼 거예요. 깊게 관련 이론을 토대로. 아까도 제가 일부러 안 배웠는데 제가 자꾸 뒤에 있는 내용 소개하고 그랬죠. 이제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배우니까 어려운 건데 일단 써놓고 나중에 회독하면 쉽거든요. 일단 써놓으면 되는 거니까 써놓고 나중에 이제 회독 늘릴 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렵더라도 모르더라도 이걸 왜 배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공부할 때 A부터 이렇게 1, 2, 3, 4, 5, 6, 7, 8 해야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 느끼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어쨌든 우리 시험은 여러 가지를 연관하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는 능력을 연기부터 해야지 그게 갑자기 일기 가서 뿅 하고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공부한다라고 해서 응용 능력이 생기면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1년 동안 보내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연기부터 어렵게 진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렵게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편견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최대한 관련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초 이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사관리, 말씀드렸었죠? 인사관리가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다. 인사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는데 경영조직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구성 요소 요 정도 이제 기초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요. 그 1기 가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총 3개 나왔죠. 예습 자료, 밑줄 자료는 예습이에요. 예습용으로 여러분들이 밑줄 미리 이제 형광펜 연한 걸로 사셔서 구비하셔가지고 미리 예습하시고 우리 복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진한 형광펜 사가지고 복기 하면서 복습하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업 시작하고 나서 10분 동안 개념 테스트, 키워드 테스트예요. 키워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려서 생략할게요. 기본서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경영조직론은 직장 내 사람에 대한 관리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리를 배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개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발하려고 해요.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이거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다양성이라고 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다양성이 있어요. 이거를 표면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일단 사람을 뽑으려면 누군지는 보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죠. 특히 뭐 보이는 거 보고 되게 멀끔하게 생겨서 채용했는데 막상 뭐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나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내면적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개인 파트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배울 거예요. 내면적 다양성과 관련된 개인 차원 변수를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내면적 다양성은 예를 들어 뭐 성격, 능력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 차원입니다. 개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직에서 사람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나요?
아니죠. 사람이 모여요. 부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부서를 이루게 되면서 사람이 특히 2명 이상이 되면서 2명 이상이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 갈등, 정치. 이거는 2명 이상이 모여야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집단 차원의 변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을 이루게 되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 뭐 조직 정치하고 뭐 리더십도 상사가 부하를 리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수들을 집단 차원의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집단 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경주 쉽네 이럴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대망의 조직입니다. 조직은 아까 이미 우리가 살짝 배웠어요. 테일러 같은 학자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조직이 뭐고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학문적 체계는 있지만 어렵다. 이제 조직 이론은 이 조직에 대한 설명, 대표적으로 복잡성, 집중성, 공식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민츠버그가 말했던 아까 이상형으로서의 조직 구조 5가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아니면 번서 스토커의 유기적 조직, 기계적 조직 뭐 이러한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배울 거고요. 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도 배울 거예요. 상황 요인을 배우고 또 상황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배운 전략이 있어요. 전략. 이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적합한지 여러 가지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프트 교수님 책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매년 출제돼요. 관행입니다. 관행이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나오는데 포인트는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데프트 교수님 책을 그냥 암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14주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해. 진짜 이해를 하면 암기가 정말 쉽거든요. 이거를 복직공 하고 암기하면 노답이에요. 못해요. 그거 너무 많거든요. 조직 이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암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암기는 해야 되는데 이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복직공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민츠버그가 이제 5개의 조직 구조를 설명했는데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복직공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어디 구조 복직공 낮고 복직공 낮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이해해서 설명해야 돼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강조하는 거는 암기의 효율성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민츠버그에 있는 그 5가지 조직구도 다 저희 자문사를 활용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병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사례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2권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중간에 두 번만 가져오시면 되는데 강의계획서를 보시면 8회, 9회, 11월 9일, 11월 16일 이 2번만 여러분들이 백기복 교수님 책이랑 데프트 교수님 책 2개 지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만 가져오시고 7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백기복 교수님 책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7주 동안은 백기복 교수님 책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준비물 노트, 펜, 형광펜 당연히 구비하셔야 되고 예습, 밑줄 자료로 예습하시고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키워드 체크하면서 암기하시고 그리고 복습 테스트 볼 거예요. 네, 복습 테스트 이제 10분 키워드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내용 이해입니다. 내용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력이라든지 사례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연기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키우는 시간으로 보낼 거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연기 때 해야 될 거는 문장을 현출하기 위해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키워드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키워드 암기는 필수입니다. 암기는 필수죠. 필수인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해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단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조직도 보충 프린트 보시면 제가 박스 형태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경조는 밑에 페이지를 적어놔서 이따가 페이지 수 같이 보면서 페이지 수 기준으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오려서 백기복 교수님 책에 옮기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만. 변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 시스템 이론, 뭐 상황 이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너무 긴 거는 사실 붙일 필요 없거든요. 너무 긴 거 붙이면 너무 투머치 하잖아요. 시스템 이론이라든지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제가 키워드 알려드릴 테니까 문장으로 정리해서 붙여서 조금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여러분 공부는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학습을 해야 되고요. 이 중요도를 이제 먼저 판단을 했으면 그걸 위주로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래야 나중에 암기가 이렇게 이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모든 공부는. 중요한 것부터 암기를 하시고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영어 단어도 막 요새는 어원 찾고 그러잖아요. 이해하려고 암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사실 암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쵸? 암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원을 알려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암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직행동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행동에는 결국 개인 집단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영자가 돼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거시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인 파트와 집단 파트를 묶어서 미시 조직론이라고 하고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거시조직론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은 이걸 볼 거예요. 백기복 교수님으로. 이제 나머지 동안은 이제 데프트 교수님의 거시 파트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쉬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직 행동은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다양성, 성격, 특히 오늘도 이제 막 성격 배울 건데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6페이지 한번 갈까요? 6페이지. 6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자본, 정보, 사람이라는 경영에 필요한 3요소, 이거 우리 아까 인사관리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경영조직만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똑같이 가져왔어요.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경영에 필요한 3요소 우리 3M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은 인적자원인 거죠. 사람은 아까 우리 복습 겸 뭐와 뭐가 있다라고 했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있다고 했죠. 인적 자본은 개인이 가진 KSA를 의미하게 되고요. 사회적 자본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는 게 이제 나중에 노무사 붙고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카페 가면 이제 뭐 화장실 갈 때 다 두고 가지 않나요? 뭐 그런 가방? 누가 훔쳐가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서 그래요. 치안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가면 유럽 같은 데 이제 가서 놀러 갈 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놓고 가 이럴 거예요? 못하죠. 왜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치안이 안 좋잖아요. 유럽은 소매치기도 많고 그러한 이제 신뢰, 사람이 사람을 믿는 그러한 신뢰가 2명 이상 있어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는 2명 이상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신뢰, 협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인적 자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재무자원, 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시설 같은 물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제프리 페퍼 수문가치 왜요? 4가지 한번 복기 해볼까요? 성과의 수행자, 그 인격 있고요. 의사결정자, 누구죠? 의사결정자 뭐였죠? 무슨 이론이 있었죠? 사이먼이 있었어요. 사이먼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로서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라고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직과 네트워크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라고 백기복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5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보시면 박경규 교수님 책이랑 백계복 교수님 책이랑 동시에 강조하시는 게 IT랑 산업혁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특이해요. 저 작년부터 이제 AI, 챗 GPT 뭐 이런 거 이제 문제로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IT라든지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들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문단. 경영이란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에 동그라미 할게요. 목표 아까 뭐가 있었죠?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었죠.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는 걸 효과성이라고 하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이용을 적절하게 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했죠? 효과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일을 했냐. 그러니까 doing the right thing가 되는 거고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doing things right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의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보충 프린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5페이지, 우리 기본서 5페이지로 가시면요. 조직 경영이란에서 세 번째 문단, 이제 목표를 사람을 통해서 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게 뭐예요? 개인 파트라 쓸게요. 개인 파트가 되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거는 무슨 파트가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집단 파트가 되는 거죠. 이제 집단이라고 쓸게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요소 아까 배웠죠? 3요소 3M 있었고요. 3M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볼게요. 조직행동론의 세 가지 차원. 결국은 우리가 조직행동을 바라볼 때 분석 단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부 봐야 되잖아요. 개인 차원.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봐야 되잖아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근데 이게 사람만 보고 뽑을 거예요. 내면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성격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개인, 집단, 조직으로 나뉘는데 개인 차원은 마지막 문단 볼게요.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개인 차원은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지각, 감정, 동기와 같은 개인 간 차이, 개인 차에 동그라미 할게요. 이거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다양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성. 개인 간의 이질성, 차이 이런 것들을 다양성이라고 하고 특이해요. 다양성. 경영 조직 책도 제가 매년 사는데 유명한 게 이제 로빈스 책이 있어요. 근데 로빈스 책에서 다양성 부분을 한 10페이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서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라 쓸게요. 다양성. 개인의 차이입니다. 이질화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중요한 주제라서. 그래서 이제 개인차는 개인 간 차이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고 집단 차원의 주제는 집단의 성격, 팀의 성격, 커뮤니케이션, 갈등, 협상 이런 것들은 다 2명 이상 있어야 나타나는 변수들인 거죠. 마지막 조직 차원은 조직 자체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직 문화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예를 들어서 수직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수평적 조직 문화로의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조직 변화하고 개발하고 여러 가지 조직 구조와 관련되는 이론들, 전략도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전략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조직 행동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행동의 특징. 이거 OT 들으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 다른 학문과 교류가 활발하다. 우리 OT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경영학의 대상은 CEO의 의사결정이라는 거고 CEO의 의사결정.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됐죠? 우리 경영학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CEO의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인데 이것을 위해 경영학에 여러 가지 강론들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이 강론들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 인접한 여러 가지 학문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 사회학, 심리학, 법학 여러 가지 학문
학문에서 나오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 여기 하고 계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조직행동론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여러한 다양한 학문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조직행동론의 개인 차원 연구 주제들은 기초심리학, 인지심리학, 응용심리학, 산업심리학 등등등 활발한 교류가 있다. 대부분 심리학과 교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세 번째, 성과, 효율성, 효과성에 동그라미 할게요. 효율성, 효과성. 효과성은 아까 설명드렸죠.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하고요. 효율성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자원을 이용했냐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효과성 뭐라고 했다라고요?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 했냐. 근데 올바르게 일을 했냐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이 되는 거죠. Do things right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조직 행동의 집단 차원 주제들은 주로 사회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 팀의 특성,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런 것들, 갈등, 아까 베버 권력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 협상, 권력 이런 것들도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직행동의 조직 차원 주제는 주로 사회학이나 인류학과 영향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11페이지 마지막 줄 볼게요.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그 바로 위에 밑줄 칠게요. 학제 간 교류. 학제 간 교류다. 다양한 학문과 교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노무 관리와 조금 다르게 경영 조직은 오히려 사회 쪽 전공 분들이 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 아직 아는 뭐 보통의 이제 회계 쪽에 강한 사람들이 조직행동론을 듣기 싫어해요. 경영학과 친구들 중에.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해진 기법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수식이 있고. 그래서 달라요. 그 수식이 있고 기법이 있고 공식을 잘 암기하는 거랑 우리가 이러한 뭔가 인문학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이게 약간은 경영학에 필요해요. 어차피 기업도 사회거든요. 작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 내에 있는 인간을 파악하고 인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 그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경영자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페이지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상황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포인트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중에서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하지만 인간을 다루는 이론이나 법칙은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게 바로 조절 변수입니다. 이게 조절 변수예요.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과를 낸다. 아까 능력 뭐였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이라고 해서 독립 변수, 원인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원인 변수라고 하면 이 원인에 따라 성과가 내는데 중요한 건 조절 변수로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인이 아니라 능력이죠. 능력이라는 원인 변수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열심히라는 조절 변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변수의 유형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인사관리 때도 설명드렸죠. 원인에 해당하는 게 독립 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 변수, 그 사이에서 강도를 조절하는 게 조절 변수, 그 사이에 징검다리 변수로서 존재하는 게 매개 변수. 이거는 아까 인사관리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변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앞으로 제가 강의하다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절 변수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 볼게요.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나왔어요. 포인트가 아까 상황에 동그라미 할게요. 상황 변수에 대한 인식 언제 나왔다라고 했죠? 스캇에 따르면 3, 4분면에 있었죠. 왜 있었죠? 상황 이론이 우리가 왜 환경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스캇에 따르면 아까 여기까지 배운 거죠? 여기까지 위에 있는 거. 여기에 기계적 접근이 있었고 여기에 인간관계적 접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관한 이론은 여기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 기업에 대한 관점, 이건 사람에 대한 관점이죠. 기업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환경이 너무 급변하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상황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대표적인 상황 변수가 객관적인 상황 변수로서 환경, 기술, 규모가 있고요. 주관적인 변수로, 왜 주관일까요?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라는 거예요. 전략을 환경이 결정하진 않잖아요. 경영자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 권력, 이거 다 권력. 여기까지가 주관적 상황 변수. 사람이 개입된다라고 해서 주관적 상황 변수라고 해요. 포인트는 이러한 환경 변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대적 접근으로 상황 변수 인식 3페이지. 복층 프린트 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상황 변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상황 변수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시스템 이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이론이 개방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로 본 최초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스템 볼게요. 베르탈림피는 조직을 기계로 간주한 게 테일러식이죠. 기계로 간주하다가 유기체로 간주하게 되면 목표가 생존이다. 이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소리냐? 보시면 이게 시스템입니다. 조직이 우리 아까 IPO라고 했는데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본원적 활동으로 원재료를 투입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생산해야 되고 그 생산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돼요. 이걸 이제 IPO라고 하는데 이 해당 과정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받고 또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보내야 생존할 수 있다. 그 논리거든요. 포인트는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고 또 필요한 것을 내보내야 이윤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기업 입장에서 생존이 됩니다.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시스템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전략적 접근에서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으로 변하게 된다. 그 내용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이론이 보시면 시스템 이론이 12페이지에 나오거든요. 12페이지 시스템 이론이라 쓸게요. 시스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여러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룬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람의 몸이 시스템이잖아요. 생물학적인 은유를 가져다 썼다라고 하니까 위나 간이 모여서 장기기관이 되고 그렇죠? 장기기관이 되고 또 뭐 피부, 림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면역기관이 되고요. 또 입, 식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화기관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뭐를 형성해요? 우리의 몸을 형성하죠. 근데 우리의 몸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죠. 바이러스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열이 나는 거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 바이러스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도 여러 가지 과업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뭐 A가 B가 C가 모여서 A 부서가 되고 D, E, F가 돼서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모아서 조직이 되는데 시스템으로 바라봤다라는 건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테일러로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병원 가면 막 손이 어깨가 아픈데 예를 들어 근데 갑자기 허리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몸을 전체로 바라보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냐? 전사적 관점이 이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테일러 시대에는 문제가 생겼다. 그럼 직무 하나만 뜯어보면 돼요. 근데 이제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기업을 부분들의 합으로 파악을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면서 기업을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스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란 통일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의 집합이다. 이거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상호 관련 밑줄, 상호 의존 밑줄, 부분들의 집합. 이런 개념만 지금 암기해도 충분하거든요.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4페이지예요. 프린트 4페이지. 의의에 첫 번째 시스템의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암기해도 정말 좋거든요. 나중에 일기 가면 수업하실 거예요. 시스템이란 뭐라고요? 전체를 구성하는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의 합이다. 부분들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받아 투입 원재료 받아야겠죠. 원재료 받아들이고 변하는 생산해서 외부 팔아야 된다. 나는 개방 시스템에 동그라미 할게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메이오라든지 테일러는 폐쇄 시스템으로 봤다라고 했죠? 폐쇄에 세모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폐쇄 시스템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시스템으로서 조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조직을 시스템으로 바라봄으로써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하위 시스템과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전략적 인사관리에서도 결국은 연계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부분들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과업이 있고 이제 부서가 이렇게 있고 부서가 모여서 조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조직의 목표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위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성과 조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든 게 이거예요. 평가, 이론의 평가. 볼게요. 유용성. 아까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전체 통합. 조직을 전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전체 동그라미, 통합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뭐냐? 내가 하는 일의 문제가 다른 부서의 문제인가?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관련의 동그라미 할게요.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또 가장 중요한 거 환경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환경.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개방 체계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입 IPO라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개념의 물화의 동그라미 할게요. 이런 게 외우기 힘든 거예요. 시스템이 원래 그냥 의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의도가 뭐냐? 시스템이라는 생물학적인 은유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비판이 이거거든요. 물화 앞에 뭐가 빠진 거냐 하면 사물화예요. 사물화. 아니 조직은 인간 시스템인데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사물적인 개념으로 과연 조직을 설명할 수 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약간 좀 이제는 좀 어렵죠. 이런 걸 배워요. 조직 이론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게 답으로 정해지면 안 돼요. 테일러는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만든 이론인데 그러니까 테일러가 자기의 이론을 비판하지 않겠죠. 그렇죠? 테일러 이후에 이제 메이오 같은 학자들이 테일러는 착취적인 이론이야. 인간 소외의 이론이야. 라고 본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이론도 원래 취지가 시스템을 가져다가 쓴 건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조직은 사람 간의 관계인데 그러한 사람 간의 관계의 사회 현상을 과연 시스템이라는 사물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냐. 요게 이제 물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화라고 써도 돼요. 개념의 물화 문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두 번째, 또 어차피 이제 종속관계 밑줄 칠게요. 종속관계. 여전히 여기 이 계층 안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업이 모여서 부서를 이루고 부서들이 모여서 또 조직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개인과 집단 또 집단과 조직이라는 종속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말 찌어내는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서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배 종속 개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 약간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써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경영조직론 책을 보면 항상 이제 목차가 있어요. 그 기본 목차. 비판이라는 목차를 써야 돼요. 그러면 뭐라도 가져다가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교수님 책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교수님들도 쓰면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돼요. 시스템 이론의 문제점 첫 번째 뭐예요? 사람 간의 관계를 사물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물화. 일단 키워드 하나. 두 번째 여전히 지배 종속 관계가 존재한다. 마지막 어쨌든 이거 여기서 포인트 보수주의에 밑줄 칠게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생존이 목적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환경이 필요로 한 것을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이 존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성이 우리 몸도 똑같잖아요. 우리 몸도 36.5도로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보수주의,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그걸 보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수주의에 빠지는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이 왜 있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안정, 균형, 유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고 보수주의에 현실을 안주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적합론 갈게요. 상황적합론은 상황의 요건에 맞게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조직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이론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상황 이론이 있었죠. 상황 이론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환경, 기술, 규모,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상황 변수에 맞게끔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성과가 일어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5페이지 보시면 보충 프린트 5페이지 보시면 상황적 조건에 맞는 조직 구조가 적합해야 된다는 게 9빛이거든요. 적합해야 조직 성과로 이어진다. 결국은 우리 아까 테일러 뭐라 그랬어요? 테일러는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조직 구조가 있다라고 했었죠.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조직 구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 이론에 따르면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테일러는 쉽게 말해서 기계식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기계식,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기계식 조직이라고 하는데 기계식으로 조직 구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베버를 얘기할까요? 베버는 관료제로 설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관료제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죠. 그렇죠? 공공기관처럼 규율이 확립되고 규정과 규칙이 있고 그러한 조직을 기계식 조직이라고 해요. 근데 베버 시대에서는 상황이 안정적이니까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상황 변수 중에서도 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계식 조직 구조가 맞았던 거예요. 맞았던 거고 그래서 성과가 난 거다. 근데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급변하는 환경에서 고객에게 바로바로 응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기계식 조직 구조. 잠시만 제가 결제를 받고 와야 돼요. 근데 잠시만 제가 규정을 보고 올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반대가 되는 조직이 유기적 조직 구조입니다.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인공조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애자일 조직 혹시 들어봤어요? 애자일 민첩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는 조직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포인트 뭐다?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가 상황 변수. 상황 변수가 중요하죠. 상황 변수에 따라서 조직 구조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 매우 중요해요. 시스템 이론도 중요한데 상황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책으로 한번 올까요? 책으로 오시면 11페이지 볼게요. 11페이지 이 상황 이론이라 쓸게요. 상황 이론. 상황 이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가 시스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13페이지 볼게요. 그럼 한국 기업은 지금 조직 행동을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문단 첫째 볼게요. 창의성 밑줄, 혁신성 밑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핵심 인재, 확보, 기업의 경쟁이 극심되고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핵심 인재가 가진 창의와 혁신 이런 것이 뭐가 된다라고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낮은 인건비, 가격 경쟁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를 절감해가지고 관리하는 거 과거에 뭐였죠? 테일러였잖아, 테일러. 그쵸? 테일러식의 관리는 기계식 조직이 적합하겠죠? 규율하고 통제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변화하는 환경에서 특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창의와 혁신 밑줄 칠게요. 두 번째 줄에. 창의와 혁신. 유기적 조직 구조로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기계적 암기하세요. 여기는. 창의 혁신이면 무조건 유기적 조직입니다. 유기적으로 조직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자일 조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애자일 조직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애자일 조직에 동그라미 할게요. 신속 대응 조직을 도입해서 혁신을 높이려고 한다. 많은 기업들이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쓸게요. 유기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조직. 우리 민츠버그에 따르면 에드호크라시라고 해요. 에드호크라시. 민츠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애자일 조직을 민츠버그에 따르면 에드호크라시, 또 번서 스토커에 따르면 유기적 조직이 되는 거예요. 둘째도 중요해요.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밑줄 칠게요. 수직적 조직 문화의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수직적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줄 볼게요. 위에서 지시하고 아래에서 따르는 관행은 뭘까요? 위에서 업무를 지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대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업에? 위계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계 질서가 있으면 그 위계대로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시 보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위계라고 쓸게요. 위계. 우리 다 배우는 개념입니다. 조직 파트에서. 위계. 근데 위계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위계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하면 위계가 많아지면 조직에 키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털 조직 구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위계 구조가 많은 조직은 그냥 쓸게요. 털 조직 구조라고 쓸게요. 조직 구조. 어떤 조직은 막 부부장 이것도 봤어요. 막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털 조직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거 명칭은 부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직급이 막 열 몇 가지 돼가지고 뭐 진짜 부부장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조직 구조가 털 조직 구조고. 근데 최근에 이런 거 없어요. 최근에는 다 통일하잖아요. 직급을. 그렇죠? 그러니까 직급을 축소해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의 문제가 뭐냐? 계층이 아까 13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신입사원이 보고해야 될 상사가 13개인 거예요. 계속 보고해야 되고. 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 구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현대 조직 구조에서는 플랫하게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거를 위계 계층이 낮은 조직이고 평평하잖아요. 아까 키 큰 조직이었죠. 평평한 조직이라고 해서 플랫 조직이라고 합니다. 플랫 조직 쓸게요. 이 반대는 플랫 조직. 다 중요한 개념들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구조의 특성이 있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폐해 네 번째 줄 볼게요. 정보와 권한이 상부에 집중한다. 이거를 우리 뒤에서 집권화라고 합니다. 집권화.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 계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권화라고 합니다. 집권화.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층에 있으면 집권화라고 하고요. 하위 계층, 실무진에게도 있다라고 하면 분권화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뭐가 문제냐?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수동적에 세모할게요. 사람을 무사 안일로 만들어. 규정과 규칙대로만 업무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만들고 또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이거 사일로 형상이라고 하는데 부서 간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소통 부재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지금 뭐 다 알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줄에 나오죠. 소통 부재. X. 이런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변하는 환경에 맞지 않으니 뭘로 해야 된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15페이지 볼게요. 한국 기업들은 수직적 조직 문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 볼게요. 세 번째 줄 중간에 밑줄 칠게요. 권한을 조직의 화부로 이양. 이게 올해 기출인 거죠. 인파워먼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파워먼트를 함으로써 뭐를 한다? 쓸게요. 분권화. 하위 계층에게도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직을 단순화 보이죠? 그 줄에 조직을 단순화 밑줄. 이거 아까 뭐예요? 단순화 시킨다. 위계계층을 낮춘다. 위계계층을 낮춘다. 어떤 조직? 플랫 조직. 쓸게요. 단순화한다라는 거는 위계를 줄이는 것이다. 위계를 줄이는 조직은 플랫 조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인사관리 때 중요하게 배울 거가 환경 파트인데요. 거기서도 세대 문제가 나와요. MZ세대 보이죠?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보시면 오늘날 밀리니엄 Y세대나 그 이후에 Z, 소위 MZ 별표 3개 할게요. MZ세대 중요합니다. 이거를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박경규 교수님 책은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꼰대같이 서술해요. 의무보다 권리를 중시하고 MZ 워라밸 추구하고 야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서술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 경영학적인 용어를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MZ의 특징 쓰셔야 돼요. 첫 번째, 워라밸을 추구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건데 되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워라밸 추구. 워라밸을 추구하고 또 공정성을 추구하죠. MZ들은. 그쵸? 제 동생 사례인데요. 동생도 이제 기업을 다니는데 이제 기업의 구조가 거기가 완전 수직적인 조직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연공급이고 임원급이 있겠죠. 이제 본부장급. 본부장이 이제 연봉을 엄청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은 다 신입사원을 시켜요. 신입사원과 본부장 연봉 차이가 2~3배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저 늙은 사람 저기 있어서 일도 안 하고 돈만 가져간다. 왜 나한테 이거 해서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다 배울 거거든요. MZ세대가 왜 중요하냐? 조기이직, 신입사원의 조기이직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직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두 명씩 퇴사하고 신입사원들이. 근데 이제 거기가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조직 문화를. 근데 조직 문화를 고치지 않고 이제는 공채를 안 뽑는 거예요. 거기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채를 안 뽑고 이제 경력직을 뽑기 시작했대요. 일부러 경쟁시키는 거죠. 하도 나가니까. 이게 완전 꼰대 조직인 거죠. 꼰대 조직. 그래서 중요한 거는 MZ가 공정성을 추구하는데 과거는 이제 저분이 나보다 여기서 오래 있고 본부장이니까 나 연봉이 2~3배 차이 나지라고 생각하는 요새 세대 있나요? 없을걸요? 한 만큼 가져가야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 막 공정성 이슈 되고 그랬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정성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조직에 투입하는 인풋과 조직이 나한테 주는 보상, 아웃풋을 비교하는데 남과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정성 인식이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MZ한테는 첫 번째 워라밸, 두 번째 공정성, 세 번째는 성장 욕구가 중요했어요. 이제 MZ들은 돈 많이 준다고 일 안 한다. 성장 욕구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라고 이제 박경규 교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장 욕구 이거는 좀 좋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네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제가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MZ들은 수평적이고 수직적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수평적이고 민주적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 경영학과 교수님 관점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서 저도 이제 예전에 경영학과도 복수 전공은 아니고 저 때는 이제 융합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융합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경영학을 들으면 취업이 잘 될까봐 경영학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경영학과 교수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왜 요새는 다 사회탐만 하냐? 너네들 왜 사회탐만 하냐? 너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노력을 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사회 문제도 있고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되게 보수적이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를 보다 보면 약간 그런 꼰대 같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의 이러한 것들로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근혜 교수님 책에는 MZ들은 권리만 중시한다. 의무는 지킬지 모른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너무 이제 주관이 개입된 문장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공정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성을 중시한다.
제 친구 사례인데요. 제 친구도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변호사 되는 이제 4.5점, 거의 4.4점인가? 학점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데 이제 약간 이제 자기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거예요. 뭔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하셨겠죠. 수업에서 1시간 동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경영학과 교수님이랑.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경영학과에서. 근데 그것도 에이플 나왔대요. 에이플 나와서 글만 잘 쓰면 돼요. 글만 잘 쓰면 경영학과 교수님이 아무리 자기랑 수업 시간에 싸워도 점수를 준다. 글만 잘 쓰면.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글 보고 딱 나한테 시비를 걸든 말든 글만 잘 쓰면 잘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 볼게요. 셋째, 한국 기업들은 윤리 경영을 강화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리 경영에도 동그라미 할게요. 결국 우리 이것도 OT 때 설명드렸는데 조직의 목표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자의 정당성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배울 건데 사회적 책임이라 쓸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거를 CSR이라고 합니다. 기업 사회적 책임. 이렇게 CSR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온다. 이거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사회적 책임에 동그라미 할게요.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52시간 이런 것들도 지켜가면서 기업 운영을 하는 거지. 나는 52시간 아니야. 우리는 이제 야근이 많아. 60시간 막 70시간 일해야 돼. 이러면 법적으로도 과태료 맞는 거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정당성, 제도적인 정당성, 이해관계자가 우리가 이게 CSR이 여기에 나온 CSR 옆에다 쓸게요. 16페이지. CSR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CSR 옆에다 개념을 저희가 같이 적도록 할게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기업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CSR, 포인트는 이해관계자의 정당성을 얻어야 돼요. 이해관계자, 여기 주어진데 이해관계자의 정당성을 얻어야 됩니다. 포인트가 뭐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객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고객이 될 수도 있죠.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조직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냐? 정당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성이라고만 쓸게요. 정당성 확보,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기업이 생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비윤리적 사례라고 나오는데요. 그 보시면 15페이지 나오죠. 예를 들어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부른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 어쩌죠 보시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 분식회계를 하다가 들통이 나서 망하게 됐다라고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경영학적 용어로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라고 쓸게요. 이런 것들은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도덕적 해이, 분식회계, 막 세금도 안 내. 그러면 기업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성 상실로 인해 생존에 문제가 있다. 이거 나중에 제도화 이론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도덕적 해이, 정당성, 생존.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연관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당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인식.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기업이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CSR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 생존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윤리경영 중요합니다. 이번 데프트 교수님 시선판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윤리경영이에요. 윤리경영 부분이라서 윤리경영 매우 중요합니다. 16페이지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일처리에 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도 경쟁력이다. 그쵸? 이제 일하는 방식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업무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17페이지 다양성의 별표 할게요. 동그라미하고 별표. 로빈스 교수님 책에 이제 개정이 된 판에 다양성만 10페이지 이상 써쓰라고 계세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양성 관리. 다양성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인력 구성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은 일단은 개인 차이예요. 개인 차이.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일단 이질화라고 거기에 쓸게요. 이질화. 개인이 이질화되고 있다. 이질성. 이걸 헤테로제네이티라고 하거든요. 헤테로제네이티. 이질성 되어 있다. 이게 어떤 소리냐? 과거에는 인력이 균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고 국제화로 인해 외국인도 늘어나고 또 고용 형태도 과거에는 정규직이 많았겠죠. 정규직이 이제 메이크 전략으로 통한 이제 정규직이 있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도 나타나고 인력의 구성이 다양해졌다라는 거. 뭐 국제화 아니면 여성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비정규직 등등등 여러 가지 인력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두 가지거든요. 표면적 다양성, 눈에 보이는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표면적 다양성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 문제. 눈에 보이는 다양성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차별 문제, 대표적으로 뭐 승진을 시킬 때 여성을 몇 프로 시켜라. 이제 이런 것들도 뭔가 기업 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로 여성 인적자원 관리에서 배울 거거든요. 이제 3인공제에 나오는 책인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표면적 다양성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다양성의 긍정적 측면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 측면. 이거를 우리가 인사관리 시간에 다양성 관리로 배울 겁니다. 다양성 관리. 쉽게 말해서 개인화된 성과주의예요. 이게 여기 개인화라고 해서 개인주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권석균 교수님 책이 있는데 이게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지 말고 얘네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그 성과 기준으로 인력 관리를 해라. 그래서 개인화된 성과주의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권석균 교수님 책에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다양성 관리를 해야 된다. 다양성 관리는 어디에 초점이 뒀다? 내면적 다양성 중에서도 뭐 능력,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거죠. 성과주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다양성 관리가 다양성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관리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배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기하셔야 될 거는 그럼 다양성은 뭐를 의미한다? 개인차 중에서도 즉 집단 구성원들의 헤테로제네이티, 이질성 여기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또 이제 포면적 다양성과 내면적 다양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차원 연구부터 들어가도록 하기 전에 10분 쉬고 능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